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태균 평론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게 뭔가 하나의 직업으로 딱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려운데 주된 일은 이제 큐레이터로서 네,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이제 큐레이터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어떤 글쓰기라든지 가끔 이런 토크도 네. 세미나나 발표회도 하고 그런 일을 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획자, 그러니까 큐레이터 활동을 메인으로 하시고 또 이제 글도 쓰시고 사운드 작업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 좀 현실적인 이야기 같기도 해요. 뭔가 제가 어디 인하우스의 네. 어떤 미술관이나 기관에 소속돼서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일이라는 게 네. 자신이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음, 것 같아요. 이게 해야 되는 과업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일을 주지도 네.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심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이것저것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사실 제 전공이 미술 쪽이다 보니까 어떤 전공하셨어요? 전공 이름은 예술학. 아, 네네. 학부부터? 학석하고 이제 박사과정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하고 계세요? 네네네. 그러시구나. 곱게여가지고 있고 그래서 학부 때 나름 적성에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재밌게 하고 네. 그러면서 네. 약간 글을 쓰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네. 이제 그때 제가 한 3, 4학년쯤이 막 17년도, 18년도 이때였으니까 네. 그때 이제 웹진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맞아요. 많이 없어졌는데 네. 뭐 크리티칼이라던가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때 거기에 처음으로 글을 거기는 네. 이제 자유 맞아요. 초고를 받으니까 네. 써서 올렸었죠 많이. 아, 그게 처음이셨어요? 네, 그때가 이제 오. 학부 때였는데 그래서 그때 네. 보시고 네. 그래도 여러 분들이 네. 제 글을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음. 이렇게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음. 운이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글 보시고 이렇게 전시 혹시 해보면 어떻겠냐 네. 이런 분들도 많이 이렇게 제안을 주시고 해가지고 음. 이렇게 지금 보면은 되게 어설프기는 한데 네. 막 동료 네. 어린 작가들, 신진 작가들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이랬었죠. 그러면 첫 전시가 어떤 거였어요? 첫 전시는 제 학부 친구들하고 네. 저 포함 3명이서 같이 네. 그냥 이제 펀딩을 받아서 네. 했던 전시였는데 그때 물레동에서 네. 했었어요. 전시 이름이 뭐예요? 좀 부끄럽긴 아, 한데 그래요? 디지털 나르코시스라고 이거 사실 제 포트폴리오에도 빼놨거든요. 펀딩에는 성공하셨나요? 펀딩이 약간 모자라가지고 저희 돈을 좀 쓰기는 했죠. 그 전시 어쨌든 그런 큐레토리얼이라는 네. 거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일종의 글쓰기와 좀 비슷한 스탠스로 기획을 만들다 보니까 좀 그냥 형식의 차이고 뭔가 네. 내가 하고 싶은 네.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이제 전시다운 전시, 사실 그것도 좀 어설프긴 한데 네. 했던 게 이제 대한공간 루프에서 네. 그 오픈콜을 1년에 네. 한 번씩 봤는데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운 좋게 선정이 되셔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네. 전시 전시를 이름이 했었죠. 파라노말 오페라. 그때부터 좀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이렇게 매번 전시할 때마다 조금씩 배우죠. 저는 어디 기관에서부터 일한 게 아니라 사실 네네. 어떤 프로세스도 네. 잘 몰랐고 이러다 네. 보니까 매번 실수도 하고 음. 이렇게 해야 되는 네. 게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씩 잡아갔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팩션이라는 공간을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선은 이 공간을 운영하시게 된 그 과정, 계기나 네.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이것도 네. 뭘 모르고 네. 학부 때 아. 회기로 시작한 거기는 하죠. 학부 때 시작하셨어요? 네, 사실 각자 분야에서 좀 기획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다 한 명이 한 명 이렇게 소개해서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4명이 모여서
사실 뭐 별다른 계획 없이 네. 공간을 시작을 했었죠. 첫 전시만 기획을 하고 그냥 네. 바로 열었었는데 네. 그래서 첫 전시를 2021년 네. 겨울에 하고 거의 공간을 놀렸어요. 어찌저찌 네. 2년 정도를 버티니까 버틸 수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 이제 이렇게 사비도 많이 아, 들어가고 이게 네네네. 또 관리나 어떤 돌아가면서 하니까. 부담감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걸 어쨌든 4명이서 나눌 수 네.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2년쯤 되니까 이게 저희 이제 운영진 개별도 뭔가 시내에서 좀 활동을 하고 네. 또 뭔가 네트워크나 어떤 기반이 생기니까 덩달아서 팩션도 좀 이렇게 같이 컸던 것 같아요. 그냥 공간 자체를 저희가 차근차근 키우기보다는 어쨌든 운영자들의 어떤 개별적인 역량도 증가하니까 팩션도 좀 안정적이게 되지 않았나 해서 한 2년 차 좀 넘어가면서부터 네.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사람들도 좀 팩션에 대해서 좀 인식이 생기고 이래서 지금까지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그 장르와 형식들을 네, 시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출판 프랙션이라는 출판사이자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도 같이 운영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스크리닝도 하고 계신 것 같고, 뭐 공연도 하시는 것 같고 해서 현재 그 동시대의 어떤 경향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의도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다양한 장르를 하자라고 같이 뭔가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운영자들이 애초에 여러 분야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사운드나 혹은 그냥 뭐 회화나 조각도 다루기도 하니까 그러고 이제 다른 분은 필름에 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무빙 이미지나 오디오 비주얼류의 기획도 많이 하시고 스크리닝 같은.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주신 프랙션은 저희 이제 운영진 분 중에 이름이라는 디자이너 분이 계신데 아, 이름이에요? 네, 맞아요. 활동명으로. 활동명. 아, 너무 네네. 재밌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 그거는 인프린트기는 한데 그분이 네. 이제 주체적으로 막 이렇게 거의 네. 모든 거를 그쪽은 도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관심 분야가 되게 다양해서 팩션의 프로그램도 이렇게 네. 그러면 전시를 기획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올해만 보더라도 되게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전시가 이제 그 끊이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전시를 준비하고 작가와 협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팩션의 큐레이터라기보다는 네. 좀 디렉터의 역할에 가까워 실제로 이제 디렉터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 네. 그래서 팩션 그 전반의 모든 전시와 프로그램들을 네. 이렇게 다 기획을 한다기보다는 나머지는 좀 같이 협력으로 이제 주 기획은 그 외부에서 이제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저희는 이제 부수적인 것들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또 아예 대관으로 해가지고 아예 공간만 빌려드리고 이제 전시는 다 그쪽에서 꾸리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어떤 공간의 방향성이나 어떤 전반적인 계획 같은 거는 이제 디렉터로서 같이 좀 잡고 어떤 그래서 업무량이 많기보다는 좀 책임이 많은 거죠. 네네. 말씀하신 그 이제 협업 관계 중에 외부 기획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외부 기획자가 컨택을 해서 네. 전시를 하게 되는 경우인가요? 네. 아예 그냥 저희랑 이제 접점이 없던 분들이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혹은 그냥 저희가 어떤 뭐 개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성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올해 그 태규님이 기획하신 전시는 어떤 게 있나요? 근데 사실 올해는 그냥 팩션 내부에서 기획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디렉팅하고 관리랑 올해 또 이사를 했어가지고 팩션이 그렇더라고요. 올해는 팩션 말고 제 기획은 다 외부에서만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전시를 하셨나요?
이게 아트스페이스 3이라는 곳에서 네. 이제 사운드 전시를 하나 했었고 네. 그 BCL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성북구에 블랙 네. 큐브 랩이라는 데인데 네.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 네. 개인전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그게 주제로요? 제가 원래 좀 연구하거나 글 쓰거나 이쪽을 네. 좀 더 공간적으로 연출을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죠. 네. 어떤 제가 연구하는 분야 쪽으로. 영상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뭐 거의 네. 텍스트와 여러 푸티지의 몽타주에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제 웨브사이트에 사실 올려놔서 정말요? 나중에라도 궁금하시다면. 알겠습니다. 그 수원의 소연문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기획전을 하나 했었고 네. 그거는 제가 기획을 하고 작가 네 분을 네. 제가 초청을 해서 같이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제 전시 중에서 좀 그나마 서정적인 편이 아니었을까. 서정적? 어떤 네, 의미에서 서정적이에요? 그게 전시 제목도 그렇고 네.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 네. 소설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제임스 그레이엄 벨러드가 네네네. 쓴 단편 소설. 네, 좀 시와 산문에 가까운 전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되게 굉장히 담론적이고 네. 개념적인 것들 이렇게 나열해 놓다기보다는 네. 좀 더 작업 중심으로 감각적이고 좀 풍경적인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하고 저랑 네. 또 네. 여러 일도 같이 하고 좀 알고 지낸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공간을 흔쾌히 주셔서 좀 제약 없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재밌게 했었죠. 이 전시도. 캔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네. 올해부터 파일럿으로 그 큐레이터 레지던시를 하나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파일럿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성북동에 네. 오래된 집이라는 어떤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네. 예전에 한옥을 개량해가지고 전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데인데 네. 이제 그 공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자주 쓰이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 제가 입주를 해서 네. 그 한옥 공간을 사무실로 계속 사용을 했었죠. 거기서 프로그램 한번 퍼포먼스 한번 하고 이제 나가기 직전에 전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했던 전시가 비선형 동력학이라는 전시였습니다. 메인 제목은 접힌 집이었어요. 몇 개월 정도 사용하신 거예요, 레지던시? 4개월 좀 넘게 사용을 했었어요. 이때가 제가 제일 바빴었던 때인데 같은 기간에 신도림 쪽에 네. 제가 그것도 첫 전시였는데 거기서 HH라는 공간이 새로 생겼었거든요. 네. 이제 원래 이제 조각하는 두 작가가 공장을 하나 이제 임대해가지고 네. 거기서 좀 규모 큰 작업을 하다가 거기가 엄청 크거든요. 층고도 엄청 높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본인들이 안 쓸 때는 전시 공간으로 써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제가 마침 전시를 할 때를 찾고 있었기도 해서 이렇게 얘기가 잘 돼서 그 공간에서 전시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 전시는 방화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뭐 팩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올해 외부에서 기획하셨던 전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제 하나 궁금한 지점이 전시의 성과를 별도로 가늠해 보시는지 아니면 공간 자체의 뭐 실적이라고 하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성과적인 측면을 가늠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정량화된 성과로 노출해내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요거에 대해서도 되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이게 요즘에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어떤 전시 공간이나 어떤 독립 큐레이터에 관해서 막 이렇게 최근에는 또 어떤 작가분이 공간을 하나 오픈을 하는데 뭔가 제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서도 그 얘기를 하고 또 이제 12월에 그 세마에서 또 그런 거 관련해서 발표를 하나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고 어떤 주제로 그게 발표를 하세요? 약간 메이저와 마이너, 비주류와 주류와 비주류의 어떤 관계와 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어떤 공공성이란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얘기인데 한국에서 그런 메이저 마이너의 분류 혹은 스스로 네. 정체화하는 게 굉장히 네. 획일화되어 있고 이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성이라는 것에 관한 해석이 이것도 사실 분명하게 마이너의 위치에 있는 어떤 네. 공간이든 네. 구성원들이 네. 어떤 메이저가 해야 하는 그런 공공성의 역할을 본인들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공공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시민에게 네.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오픈되어 있는 게 어떤 좋은 네. 공공성이다라고 네. 해석을 네. 하는 경향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개방되어 네, 오픈되어 네. 있다는 게 뭐 네, 무료라든지. 네,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전시의 주제적인거나 어떤 연출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이 저는 좀 유독 심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작은 공간들도 어떤 네. 이렇게 잘 되는 전시 지표 중에 하나가 많은 관객 수가 있다는 게 사실 저는 네. 필요 없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전시라고 하면 네. 어떤 전시가 작은 전시일까요? 규모가 작은 그쵸. 기간이 아예 짧은? 이제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네. 되게 작은 개인적으로 공간들, 하는, 네네네, 비영리의 네. 민간 공간들, 그거 네. 기본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할 여력이 없거나 네. 아니면 그만큼의 이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네. 근데 또 그게 아무래도. 어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량의 부족 때문에 무리하게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관객들이 안 네. 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그런 네. 뭐 작은 공간에서 하면은 네. 다 뭐 어차피 뭐 미술계 네. 작가들이나 네. 큐레이터들만 온다라고 네. 되게 자조적인 어떤 말들도 하시는데 사실 네. 저는 그게 이렇게 네. 안 좋은 거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메이저와 마이너의 차이가 좀 나뉘는 것 같은데 마이너가 그냥 단순히 규모가 작고 네. 역량이 부족해서 마이너가 아니잖아요. 네. 그 미술계라는 씬 안에서 현장에서 이제 각자의 어떤 그 수행성들이 있고 네.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게 네. 그런 작은 공간들마저도 어떤 메이저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 네. 어떤 발판처럼 쓰이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게 네 그래서 이런 공간들에서 작은 공간들에서 전시를 만들어내고 네. 이거를 사실 미술계 내부 사람들만 오더라도 이제 네. 그들 사이에서 새로운 논의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들에게 마음에 들어야 되는 전시를 맞아요. 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잖아요. 자기 검열도 네네. 하게 되고. 그쵸. 근데 그런 환경이라면은 저는 그러니까 다양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메이저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발판으로 스스로 여기지 않더라도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전시 만드시는 분들은 더 많이 내 작업물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나요? 그쵸. 사실 네. 뭐 많이 오면 좋죠. 그죠? 네. 어쨌든 나의 입지를 좀 가지고 싶어라는 네. 욕구가 누구에게나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좀 확장하게 되는 지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어떤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에게 할당된 뭐 역할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공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네. 너무 어떤 기관이나 네. 어떤 공공기관이나 혹은 뭐 큰 살인미술관에서 네. 제시하는 기준을 그대로 챙겨가는 느낌이 있다. 그냥 네. 규모만 작아진 좀 마이너 버전이 돼버리는 그런 열화 버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 큰 미술관에서 전시를 못하기 때문에 네. 우선은 여기서 전시를 한다라는
그런 팽배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떤 담론에 네. 있어서나 네. 표현에 있어서 저는 네. 좀 다양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음. 한국이 네. 특히 이제 서울이 좀 네. 근 한 6, 7년 동안 이렇게 네.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어떤 프리즈라는 것도 크게 네. 한몫을 했고, 맞아요. 네, 그런 이유가 것들이.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네. 요인은 사실 다들 저는 알게 모르게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금의 문제라든지 아. 프리즈도 저는 굉장히 네.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현상에 있어서. 그 팩션도 기금을 받고 운영을 하셨나요? 팩션은 네. 기금을 거의 안 받았고 네. 작년에 이제 월세만 한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았었어요. 아. 그거에 한 2년 차까지는 진짜 네. 사비를 많이 썼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금도 그런 월세 지원이라도 받고, 네. 그런 이제 협력이나 대관으로도 이제 네. 돈을 좀 저희가 수익을 네네네 네. 이용료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네. 본전은 챙기죠. 아. 수익은 남길 생각은 없고. 네네. 적자를 면한 정도, 네, 그 본전을 챙긴 정도. 정도면은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죠. 결국에는 겹치는 질문이긴 한 것 같은데, 네. 네, 4년 정도 되셨잖아요. 4년, 네. 5년 차, 할수록 5년 차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간을 운영하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제일 어려운 거는 네. 돈이고. 아,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됐지만은 네. 그래도 조금씩 사비가 빠져나가는 거는 맞죠. 아, 네. 저의 그런 학교 때부터 네. 지금까지 활동에 팩션이 없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생활의 좀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고생했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2024년에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했었던 코랄 비평 연구 모임에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네. 코리온과 신시사이저, 무기적 중추신경과 유기적 암석의 합성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사실 네. 그 글이 제가 좀 힘들 때 썼었어요. 그래서 글에 좀 그런 분노와 어지러움이 섞여 있는 그런 글인데, 분노까지? 아무튼 근데 그게 좀 좋은 어떤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제 기획들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네. 어떤 작품의 해석이라는 거에 있어서 좀 네. 그러니까 담론이나 기존의 스테이트먼트에 좀 얽매이지 않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정석적으로 해석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그러니까 그 작가님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냥 일부만 이렇게 떼와가지고 제 글에 그냥 강제로 편입시키고 약간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뭐 재료 얘기를 했을 때 네. 디스플레이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걸 아예 작품의 어떤 내용은 하나도 다루지 않고 어떤 그 디스플레이의 가변성이나 어떤 네. 그런 물질적인 근원에 대해서만 싹싹 써버려가지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좀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고 글 전반에서 네. 그런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비이성의 경계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인트로덕션에는 아예 이제 그런 얘기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았는데, 근데 어떤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경계 자체가 저는 되게 모더니즘적인 이분법에 의해서 나누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오히려 어떤 비이성적인 것에서 가능성을 찾고 뭔가 무의식에서 광기에서 뭔가를 도출해내가지고 그러니까 의식이나 이성에 좀 대항하려고 하는. 근데 저는 이런 것들 자체도 사실 그냥 그 근대주의적인 어떤 이분법의 물구나무서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낡은 어떤 이분법을 가지고 아직까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실천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태규님께서는 사변적인 논의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변적인 논의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저는 네. 그러니까 사변이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변이라는 게 현실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네. 그러니까 음. 네, 그래서 뭐 하이퍼스티션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네. 것들, 음. 그런 사변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실천성을 저는 좀 아직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종의 픽션이라도 네. 어떤 픽션은 네. 그러니까 이론보다 훨씬 더 강한 실천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가상 세계의 네. 일이라고 치부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변이 음. 좀 중요한 어떤 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코랄 연구 모임에서 예술은 현실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관심사도 이런 쪽이시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현실과 예술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하는 그 점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예술이 현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또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요거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 모두가 아마 고민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모든 예술이 다 어떤 비판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네, 그죠. 그럼에도 어떤 예술이라는 게 어떤 정치적인 주권을 가질 수 있으려면은 네. 어쨌든 저는 현실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그런 작가의 의도로서의 인지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술 자체가 계속해서 어떤 현실의 그러니까 반영이라기보다 아까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접힘 네. 부분에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현실의 것들이 뒷면에 있던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뭉쳐져 있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풀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풀어져 있던 것들이 어떤 예술이라는 형식 아래에 뭉쳐가지고 드러날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현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뭐 꼭 네. 그 주제로서 다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뭐 동시대 미술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에서도 다시 부합하는 것 같아요. 동시대성이라는 걸 어떻게 가질 수 있나 하려면은 네. 현실이라는 거를 강구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네. 굉장히 상업적인 작업이 나오는 것도 일종의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떤 접힘으로써 그런 네. 현상이 출몰하게 된 거니까. 네네. 음. 작가의 창작은 저는 그냥 일종의 트리거라고 트리거? 네, 생각을 아. 해요. 물론 중요한 맞아요. 트리거겠지만은 예. 이게 작가의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 인해서만 네. 작품이 딱 탄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전반적인 현실에 있는 어떤 인간이 아닌 것들의 욕망까지 포함한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이제 네. 어떤 작업으로 딱 나오는 것 같고. 상당히 열기가 느껴지는 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데 그 방향이 하나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갈래로 뻗어가고, 또 그러면서 서로 다른 형식들을 육용하면서 전개되는 듯한 글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태균님이 내용상으로는 코리움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도, 그러니까 삼켜지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의 운동성이나 물질성에 매혹되어 계시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코리움의 어떤 그 작동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체현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네. 예전에 가속주의에 대해서도 글을 쓰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속도감이나 그런 이런 독특한 방향 감각, 이런 운동성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어떤가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녹아가면서 네. 이렇게 합쳐지면서 전진하는 네. 것들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이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네. 가지는 어떤 가능성과 잠재성이 충분히 매혹적이고, 그리고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혁명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여기서의 혁명은 어떤 전복적인 거라기보다는 네. 좀 더 네. 변혁적인 것으로서의 네. 혁명인 거고. 네. 근데 그만큼 위험하기도 한 거죠. 이게 어떤 뭐 이론가들은 네. 그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비인간주의에 치달아가지고 네. 어떤 그런 가속의 네. 권한을 이제는 더 이상 가속할 인간이 사라졌다고 판단을 하고 어떤 자본주의 자체에다가 네. 넘겨버리니까 네. 사실 이제 그 끝에는 이제 멸망밖에 종말밖에 없는 네. 거죠. 근데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그러니까 세계라는 현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과 비인간이 여전히 뒤얽혀서 전진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많은 거죠. 아직은.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네. 예를 들자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책이 이제 곧 나오거든요. 아, 네. 네, 큐트 가속주의라는 큐트? 네 귀여운. 책인데, 네네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이 이것도 굉장히 풍부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정말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네. 어떤 오늘날의 어떤 동시대적인 귀여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어떤 뭐 라부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네. 되게 굉장히 자본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 왔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내밀한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찾아내 오면서 이게 귀여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떤 일본 애니에서의 귀여움들이나 그러니까 어떤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뭐 카와이 문화나 한국도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상품화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들이 점점 빠르게 이제 사람들의 욕망을 점점 더 내밀하게 파고드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귀여움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되게 그런 탈이성애적이고 어떤 탈가부장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네. 그런 그러니까 네, 이성애 중심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이것 자체가 파괴하고 있고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자본에 의해서 이 귀여움이라는 게 속도를 얻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상으로 이렇게 부피와 속도가 커져 왔지만은 이제 이게 자본주의가 원래 머금고 있었던 그런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주의를 깨버리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조금 그런 공감 지점이 없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유럽이나 영미권만 가도 그런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나 이런 네. 데서 뭐 캣보이나 팬보이라는 이런 네. 이제 되게 귀엽게 생긴 남자애들이 네. 그런 막 동물 코스프레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SNS에 올리고 이런 문화들도 되게 활발한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성별이 분법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이제 초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저자들은 여기서 어떤 가능성을 본 거고 근데 이게 단순히 이걸 우리가 어떤 혁명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되게 분석에 가까운 길이기는 해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점 여쭤보자면 네네. 이런 가속주의나 이런 현상에 관심을 갖게 만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듯이 네. 하시게 되셨는지. 네. 저는 좀 비관주의가 심해서 그런 게 네. 너무 즐겁게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네. 약간 좀 짜증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론하는 사람으로서 네. 좀 돌파구를 찾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네 어쨌든 저는 어떤 정치나 사회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떤 예술이 가질 수 있는 실천성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회의하고 이렇게 비관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비관주의가 단순히 패배주의가 아니라 저한테는 좀 어떤 오히려 그런 생산의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거나 네.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네. 근데 되게 네. 차분하게 네.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생각 정리도 덕분에 많이 된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내년에는 어떤 네. 생각으로 바뀔지 네. 또 저 스스로도 궁금해지기도 하고 아무튼 저에게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얘기 나눠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